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미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에서는 경희대 원자력공학 교수님을 모시고 탈원전이 몰고 올 미래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았고 그 대안도 제시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정과제 개발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주로 대선 공약의 형태로 개발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부실하고 5년 단임제 특성상 정당의 이념 편향성이 반영된 공약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국정과제 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자유시장연구원 이홍균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그 여의도연구원에서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문제점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전에 누가 연구했거나 책이 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내용 그대로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 이후로 거의 3, 4년 동안 전혀 앞으로 못 나가고 발전이 없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쌓고 있는 그런 이유를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봉건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봉건국가로 착각하는 그런 형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봉건국가에서 정치는 최고 통치자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존재하는 거였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오면 국민을 위한, 최고 통치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를 위한 국민이 마치 최고 통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봉건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모습도 보이는 이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겉으로는 자유민주 체제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속은 여전히 봉건 정치 체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모든 것이 저는 정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개개인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묶여있는 문제들, 모든 개개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팔라시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블렘 솔빙을 위한 수단입니다. 정책의 목적은 프로블렘 솔빙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토론이 있고 거기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리고 여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가능하면 많이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좋은 정책,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겔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해겔이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말을 쓰고 그 변증법적 지향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절대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절대지는
다수가 얘기하는 주장과 그 다수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반들이 계속 수없이 많은 변증법적 지향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도 끊임없이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 높은 지식이 생기고, 그것이 예를 들면 정책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런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복병들 때문입니다.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화 그러면서 뭐 군사정권 군사 독재 타도를 외쳤죠. 1987년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그 당시 노태우 대표가 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민간 정권 사이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만 이루어지고 있지, 사실은 민주화가 원했던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민주화 과정에서 출현한 대선공약, 이념 편향의 양대 정당 사이에, 양대 진영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라고 하는 세 가지 복병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못 나가고, 1987년에서 뭐 한 10여 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맡아주신 정범진 교수님께서 탈원전의 문제를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거든요. 그 국정과제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완성도 높지 않은, 예를 들면 원전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전과 연관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원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원전 정책이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정책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 그리고 그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 중에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 낮은 정책들, 국정과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공약의 복병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주요 정책은 대선 공약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대선 공약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정 과제, 국가 주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선 공약단이 불과 2달 남짓 동안 운영이 되고 약 150명에서 2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각 정당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약이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400개를 나중에 묶어서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국정과제를 만들고, 그 국정과제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 대선 공약단이 얼마나 정책 전문가들로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 중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대선 공약들도 그 소수에 의해서 한 사람이 보통 평균 한두 개 이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한두 개 정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약이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끌고 가는 공약이라는 책임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공약들이 수없이 많이 개발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2달 동안 풀타임 잡도 아닌 대성공약단에서 다 직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아야 3번, 뭐 적으면 2번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공약을 뚝딱 만들어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은 다른 정당과의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 비공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는지는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뿐입니다. 그전에는 엄밀하게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는지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얘기지만 대선 공약은 선거 승리용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저 당을 꺾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국가 주요 정책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 인기 영합주의, 재정 만능주의, 국가 재정을 마치 본인들의 그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그 이유가 선거 승리용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외비, 비공개 조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숨어서 조용히 은밀히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대선 공약에는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중장기 정책이 실종됐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저출산 고령화,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풀 수 없는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선 공약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스윙 보호터라고 하는 유동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좌와 우는 우의 지지층을 위한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요. 좌는 좌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1987년 이후 진보 좌파, 민주노총 등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본격화된 게 진보 좌파 쪽으로 나라를 한번 이끌고 가고 싶은 정당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가능하면 시장 경제 위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두 양대 정당 사이에 끊임없는 정책 대결과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한 정책 싸움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번은 5년 동안은 왼쪽, 5년 동안은 오른쪽, 우왕좌왕하는 중입니다. 우로 한 번 갔다가 좌로 한 번 갔다가 언제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양대 진영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도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념 편향의 양대 정당 이런 말을 쓰는 게 왜냐하면 저는 여의도 연구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장 자유주의자이고 보수 우파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는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양대 정당 사이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만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니까 그 점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민주화 선언 이후 어떻게 또다시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날 우려 때문에 헌법에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에 더해서 혹시 임기를 바꾸는 헌법 개헌을 하더라도 그 헌법 개정안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기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하지 않기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뭐 제도적 장치였다고, 제도적 안전 장치였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정책의 추진 기간은 5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5년 이상의 그 국가 주요 정책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정책은 개발되지도 않고 추진되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물론 5년 이상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기본법도 있고 특별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 5년마다 만들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대통령, 청와대, 행정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도와 무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지지도는 국정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공약은 바로 국정과제가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과제는 행정부로 하여금 대선 공약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행정부는 대선 공약의 이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행 계획들을 한 서너 번 검토하고 행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면 뭐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대선 공약 서너 개를 묶어서 국정과제로 만듭니다. 이 인수위에서 대선 공약의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아무도 인수위에서 대선 공약을 수정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과 잘못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야당이 된 다른 정당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도 있고, 그러니까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권의 위임이 공약을 매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약을 잘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공약이 부실하게 만들어졌음에도 그 공약을 잘 이행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정과제로 만들어지면 17개 행정부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다른 자그마한 정책들을 행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정과제는 최우선적입니다. 국가 주요 정책 중에 최우선적인 국가 주요 정책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력을 입법안, 예산안 등을 만들어서 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행정력을 다 총동원합니다. 예산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합니다. 국력을 다 동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정과제는 문제 해결의 벨트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국정과제는 빙빙 헛바퀴 도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결하는 척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뭐 본인들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고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파생 원인 해소에 주력하는 것들입니다. 교육 문제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원인보다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파생된 몇 가지 원인들만 해소하도록 주력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창출을 위한 인기 영합주의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정과제로 그래서 그 국정과제를 아무리 열심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탈원전으로 한번 국정과제를 정해놓으면 그것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쟁이 끊임없이 정말 피곤할 만큼 이쪽 정부가 정권을 잡던 이쪽 정당이 정권을 잡던 저쪽 정당이 정권을 잡던 끊임없이 정쟁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과제가 부실하고 완성도 낮게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특정인의 생각이 지나치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특정인의 생각이 지나치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한두 사람의 특정인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정책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국정과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념 편향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실 중심이 아니라 이념에 보다 충실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이 대변되어 있는 국정과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은 밀실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용 포퓰리즘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더 이상 대선 공약단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정과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는 최소한의 대선 공약은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 없이 다른 대통령 후보와 정책 대결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모든 국가 주요 정책을 대선 공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바꾸었으면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80% 이상의 국가 주요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갑론을박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 토론, 왕성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국민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에 26개 정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훌륭한 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본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분들은, 그 박사들은, 그 연구위원들은 대선 공약단에도 초빙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 때문에. 만약에 행정부가 국가주요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 정책 연구 기관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념 편향적 정책이 개발되지 않게 될 겁니다. 행정부에서 이념 편향적 정책을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5년,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의 제약을 닫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국가주요 정책을 개발하게 되면 중장기 정책,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아마도 포퓰리즘 정책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일은 전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대선 공약에 의해서 국가 주요 정책이 개발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혹독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경 선생님, 예, 국정과제 개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대안도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은 지정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토론은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석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입니다. 예, 이홍규 선생님 그 발제 잘 들었고요.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 사회에 지금 당면에 있는 국정과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정책이, 국정과제가, 이념 편향적으로, 선택이 되고, 또 선거 공약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에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전문가가 배제됨으로써 이제 부실적인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행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쪽에서는 뭐 그 가운데 이제 주요한 것 외에 뭐 이렇게 좀 정해서 한계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현재의 국정과제가 선정되는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주도, 행정부 주도로 그 국정과제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제 자신 이제 자유주의 쪽을 이제 선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론에 보면 결국 관료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관료든지 자기 행정부의 자기 정책 과제에 예산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그 정책 과제가 유효성을 잃을 때, 실효가 될 때 그거를 과연 포기하겠는가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 행정관료들에게 어떤 정책 개발을 위임하더라도 그 정부의 비대한 정부가 되는 것은 막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공공선택론에서 보면 관료들이 자기 이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하이에크가 말한 그 디마키, 그러니까 그 데모크라시를 우리가 자유주의 원리로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미국처럼 그 셧다운이 일어나도록, 그게 이제 오버가 되면 셧다운이 일어나도록 한다든지, 또 일정 부분 거기에 이제 거버넌스를 구조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거기에 정책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 합의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이용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양당제에서 이 부분이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같은 정책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내각제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좀 더 전문화되는, 내각제의 특징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관료 장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내각제 같은 경우가 국민 수준에 맞지 않고 뭐 이렇다 해서 이제 좀 반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라든지 또 언론의 그 자유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그 내각제를 통해서 뭐 잘하면 뭐 5년 아니라 10년이나 아니라 30년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부가 등장하는 어떤 정치제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좋은 그 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서요. 네. 저도 사실은 선생님만큼 정치학적인 개념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행정부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의 그 국가 주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버넌스가 새롭게 구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정부가 만들고 있는 정책들을 철저하게 양당이 모든 당이 참여해서 그 정책의 그 실효성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겠죠.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론도 벌어질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입법임에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파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은 국회가 그 견제 기능을 철저하게 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료 이기주의나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 등도 국회가 충분히 견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충분히라기보다는 국회가 견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정책, 왜냐하면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이고 국민이 정책의 피해자이잖아요.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따라서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공청회도 여러 번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다 많이 수용한 다음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의 추진 기간이 내 제약이 없이 5년짜리도 있겠지만 20년짜리도 있고, 하여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정책의 추진 기간이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의 확대, 비대화해지는 문제.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다음에 책을 보니까 불란서에서는 거의 행정부가 모든 정책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란서 행정부는 약간 좀 비대하고 좀 방만하고 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금 더 보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선 공약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부실한 그 대선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 공무원들은 그거를 하등 이제 점검할 그런 계기가 없고 이행 계획만 짤 뿐이다. 그리고선 그것이 그 이후에는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 뭐 전혀 뭐 몰랐다가 놀라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헛바지냐 이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대선 공약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이행 계획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5년 이제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했다가 잘못한 것도 그래가지고 여론의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그거를 누르고 압도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그런 그것이 대통령마다 다르지 않겠느냐.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다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거냐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선생님이 여의도 연구소하고 관련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경험하고 관계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짐작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연장해가지고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이첨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영혼 없는 공무원. 근데 제가 보면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을 없게 만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과제 개발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을 영혼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가 국정과제를 만들면 혹시 공무원들이 다시 영혼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천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럼 대통령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대선 캠프 대통령실 인수위원회를 두 번씩 세 번씩 가본 게 아니라 딱 한 번씩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는 대선공약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선공약의 국정과제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하는 것들을 봤고 제가 대선 캠프에 있을 때 다른 정당에서 만든 그 공약들을 비교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공약들이 다른 정당에서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나라당에서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대선공약단이 조금 더 좋은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천배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끊임없이 굽히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분명히 있고, 국정과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좀 수정해 가면서 가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쭉 큰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국정과제 이행이라고 하는 것에 본인들이 구태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차이는 분명히 나지요. 그리고 그 대통령마다 문제는 어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래서 법치국가도 흔들어 놓고 이런 대통령도 있죠. 어떤 대통령은 비록 지지자가 아닐지라도 전 국민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죠. 그래서 차이는 날 겁니다. 제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이 큰 골격에서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큰 골격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선 공약이 그렇게 완성도 높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보수파도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선 공약은 부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도 낮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 지난 대통령하고 현재 대통령이 언론에서 유체 이탈 이런 얘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과거에 한 거하고 5년 동안에 5년 전 어떤 부분 전반부에서 한 거고 어떤 부분 후반부에서 한 거고 모순된다. 이런 이제 이것이 의미가 들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대통령이 그거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을 대선 공약을 만든 그 대통령을 이제 주변에서 휘어싸고 그다음에 그걸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떠냐. 그리고 그런 만약에 그런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런 이질성, 모순 이런 것을 시정하는 어떤 기제가 내부에서 돌아갈 텐데 그런 것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좀 문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 정도가 좀 다른 때보다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파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천배 선생님 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통령 한 개인이 나라 전체를 이끄는 데 필요한 그 많은 지식을 전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처럼 복잡한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요새 의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의대에서 어느 한 부분만, 사람의 인체의 어느 한 부분만 담당하고 있지, 다른 부분은 전혀 모르는 거죠. 같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한 개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보좌진이 옆에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부실한지 완성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 나라 전체 300개, 400개의 공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건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각 행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데는 대통령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대통령에게 의전과, 뭐랄까요, 아부?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칭찬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3년 반, 4년, 3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왕이 된 것 같은, 제왕이라고 생각하죠.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대통령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표현을 순화시켜서 대통령이 듣기 좋게 그러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근처에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이유는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고 다 해산된 본인들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서 대선공약단에 초빙된 사람들, 대선공약 개발자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 공약을 받아서 국정과제로 만든 다음에 본인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국정과제를 승인하고 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 외에 대통령에게는 다른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를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이거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3, 4년 후에는 레임덕이 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다 생깁니다. 안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파라고 하는 현상은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제가 충분히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호남과 영남 사이의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를 지금 사실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으로 나눈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 나는 시장경제를 찬성한다, 시장경제를 반대한다 해서 좌와 우가 아니라, 나는 호남인데 호남 사람들은 좌를 지지하기 때문에 난 좌고, 나는 영남 사람이라서 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인정투쟁이라는 게 있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싸우는 이런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나라를 생각하고 본인들 자식들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잘못된 지역 감정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좌파 학습, 좌파에 대한 학습, 지금도 뭐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좌파 학습이. 좌파 학습의 연장선도 그 안에 같이 녹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전교조 등등. 사실 나라를 걱정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추진해도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용균 교수님 모시고 국정과제 개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좋은 대안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강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6일 수요일 9시 30분입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변화 및 경제위기 대처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여름은 유달리 비가 많이 오고 이상기후가 많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원자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공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과 참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